제가 오늘 공부한 부분은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제 1강 페미니스트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뒷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미니즘의 그 언어적인 뜻, 그것과 그 생물학적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뭐 명예 남성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페미니즘은 체제 밖의 시선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에 속해 있는 말들은 아무리 생물학적 여성이 말했다고 해도 페미니즘적인 말일 수 없다라는 거. 페미니즘은 체제 밖의 시선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페미니즘은 페미닌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성성, 남성성, 우리가 그동안 본성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나눠지는 지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 여성들의 여성성, 그동안 강요되어 오고 남성들을 통해서 말하여졌던, 이야기되어졌던 여성성이라는 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물론 해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거기서 또 그걸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 이래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너무도 압도적으로 많은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성들의 그동안 당했던 착취들과 억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나이브하게 모두의 평등, 뭐 이퀄리즘, 흔히 이퀄리즘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이퀄리스트라고 자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라비였나? 오세라비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퀄리스트라는 걸 표방하면서 페미니즘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그분이 나름 뭐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말하는 논조는 이거 같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여성이 불평등하냐, 평등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기 나오는 명예남성이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제 체제 안에서 켜켜이 쌓여온 여성들의 억압에 대한 부분은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뭐 지금 그냥 어떤 기준에서는 모르지만 지금 조금 이제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평등한 거 아니냐, 여성들이 왜 앓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배부른 소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퀄리스트들이 그걸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동안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성들이 당했던 모든 그 억압들을, 차별들을 하나도 염두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또 이퀄리즘이랑은 또 궤를 달리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좀 길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다음 소주제는 남자들이 말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남성들이 설명하고, 뭐 맨스플레인이라는 말이 적절한가요? 남성들이 말해오고 남성들이 표현해왔던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근현대 사회가 굉장히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고
나름대로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사회의 여성 응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흔히 이제 시민운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인물들을 몇 사람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루소죠. 이 루소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시민운동, 시민사회 운동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루소가 여성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밀이라는 책에서 루소는 이 말을 하기를, 이 너희들의 딸들, 너희들의 딸들을 훌륭한 남성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에게 있어서 여성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디쯤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인식에 있어서만큼은 루소는 철저하게 남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소는 전근대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은 되게 인권을 신장하고 뭔가 시민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말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성인식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퇴했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전근대와 근대 사상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이제 운명이냐 선택이냐의 문제거든요. 전근대는 아무래도 이제 신이 정해진 운명, 신이 모든 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근대를 넘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 강조가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근대에서는 뭐 귀족으로 태어났다, 뭐 무엇으로 태어났다, 내가 뭔가 태어난 게 뭐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기득권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근대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근대 세상에서 아이러니한 건 많은 것들이 근대의 어떤 시각으로 바뀌는데, 여전히 성인지 관점에서 성인식은 여전히 그 남성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기득권을 갖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식에 있어서 근현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정근대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여전히 선천적인 무언가로 생각한다는 거. 더 이상 이제 뭐 섭리, 뭐 태어난 게 섭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요즘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다 어떤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주체성과 자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누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남성과 여성, 이 성인식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정근대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소 당시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남자, 지식인, 그러니까 흔히 권위를 독점한 이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내면화했어요. 여성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나요? 페미니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가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루소의 문화적인 편견들, 성인식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하죠. 물론 이제 선구자는 외로운 법,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전제를 바꿀 만큼 동조 세력을 많이 얻지 못한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를 비롯해서 그 당시 첫 번째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강조점은 이거였어요. 우리도 자유하다. 즉 우리는 남자들과 동등하다.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도 동등하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들이 이제 강한 가부장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낭만화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근대의 진행 과정에서 발화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제3의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민계급 남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에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것을 봤던 여성들도 동시에 동일하게 자신들도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찰음이 생기는 거죠. 시민계급의 남자들이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근데 주변의 여성들도 우리도 같다. 우리도 같은 남자들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찰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그냥 뭐 시민의 자유 요 정도의 관점만 생각했지 여성들이 저런 식으로 외치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 남성들이 이 존재론적 위계를 만든 전근대적 세계를 부정했는데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역풍을 맞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에 고무된 여성들에 의해서 거꾸로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들이 존재론적 위계는 허상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왜 남녀의 문제만큼은 본성적으로 접근했냐. 이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대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 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을 어떤 뭐 동등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성들은 남성들이 돌봐야 할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게 그 당시 여성들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었어요.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이제 제안하기를 너희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그냥 보호받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얌전하게 사는 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시민의식을 외치고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만큼은 존재론적 위계를 주장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론 이제 막 대놓고 가부장적으로 막 찍어 누르고 억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막 사랑의 대상으로 부드럽게 보호의 대상으로 얌전하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대 가부장들의 시선을 부드러운 가부장제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부장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성들을 보호한다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찍어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가부장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죠. 가부장제지만 부드러운 가부장제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여성들을 되게 엄청 위해주고 여성성을 낭만화시켜서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성성이 생리적이라는 편견, 본성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 괜히 그냥 머리 쓰지 말고 니들의 본성을 망치지 마. 그냥 남자들의 보호 아래서 딱 사랑받는 모습으로 그냥 얌전하게 살아가. 이게 이제 여성들에게 바래왔던 모습이죠. 실제로 그런 모본의 여성들이 인기가 많았고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적합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현모양처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소시적에는 현모양처 같은 여성을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여성들 좋아해. 나 여자 좋아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그 여성 차별하는 사람들 중에 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등해. 나는 여성들 싫어하지 않아. 좋아해. 근데 그게 부드러운 가부장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의 저항에서 나온 게 페미니즘이에요. 찍어 누르는 가부장제 속에서는 여성이 말을 못했죠. 말을 하면 그냥 폭력을 당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드러운 가부장제, 여전히 가부장제를 답습하지만 그걸 좀 부드럽게 답습한 그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드러운 가부장제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제 저항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뭐 그거에 기여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페미니즘이 점차 이제 여성들의 언어와 여성들의 말을 통해서 말하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는 여성을 보호하는데 나 너네 좋아해. 그러니까 남성들이 생각할 때 페미니스트들은 쟤는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왜 저래? 너네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죠. 야, 너네는 사랑이 부족해. 너네는 보호가 부족해서 그래.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
본인들의 남성성,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해야만 하고 내가 여성을 지켜야만 한다는 본인들의 남성성에 대한 모욕인 거죠. 페미니스트들의 말들이 자신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서 남성들이란 말 그대로 낭만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면서 자기 확장을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성을 보호하는 그 행동에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우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남성으로서의 어떤 막 대단함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대번에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도 동등하다 우리 보호하지 마 난 너네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성들의 눈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고깝게 보이겠죠. 너희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이걸 여자들이 왜 못하게 하냐. 사랑해주겠다는데 내가 가꾸고 물 주고 사랑해서 보호해서 가꾸겠다는데 왜 니들이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을 탓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사랑을 받는 경험이랑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따로 봐야 되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페미니스트의 선언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의 문제예요. 사랑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왜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만 여성들을 취급하냐 이거예요. 나도 난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성이지만 나도 남성과 다를 것 없는 동등한 존재인데 왜 나를 남성들에게 종속되는 존재로만 바라봐. 이게 이제 근데 여전히 성인식이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남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도 동등하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것이 페미니스트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기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소주제는 나에게 자유와 권리를 달라.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 이 근대 시민운동과 어떤 그 시민들의 권리 주장.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 대한 여전한 그 성인지의 정근대적 시각, 변하지 않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이제 내세우고 여성들도 동등하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그 페미니즘. 바로 그 페미니즘을 보통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구권에서 등장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냐면 뭐 페미니즘 자체가 자유주의적 성격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근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연장선에서 주장된 페미니즘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자유. 이 자유가 되게 중요한, 근대에서는 이제 운명이 아닌 자유가 중요하게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시민의 자유를 외칠 때 여성들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외치는 그 자유, 이걸 그대로 용어를 가져와서 우리 여성들도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유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성들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연장선에서 주장된 페미니즘이다라고 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쓰신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입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는 그 책에서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들이 그동안 주체적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와 자유를 박탈당한 현실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짓죠. 아무래도 그 당시 경제권을 남성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빈곤으로 인해서 남성들에게 이제 점유당해버린 그런 경제권,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써
결국 여성들이 기회와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첫 번째 페미니즘은 이렇게 막 되게 가난한 뭐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중산층, 백인 중산층, 말 그대로 중산층 정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여성들, 그들의 경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물론 그들 딴에서는 어떤 존재의 문제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본인들이 느꼈던 문제는 내가 이 어떤 가정에 종속되어 살면서 가정만 돌봐야 하고 아이들만 돌봐야 하고 내 남편은 경제생활, 경제활동하고 뭐 사회활동하느라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 가정에 매여가지고 흔히 말 그대로 양육하는 부모, 엄마, 아빠들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죠. 나는 지금 여기 썩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아이들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가 자기 실현의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본인들이 철저히 주체가 되는 것,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몬드 보부아르, 사르트르와 이제 결혼을 한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뭐 제2의 성이라는 뭐 책을 썼어요. 이분도 이제 그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진정한 자유는 결국 경제권을 확보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여성을 응시했던 그 시각을 여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본인들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가정 환경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보는 응시를 그대로 여성들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상을 여성들이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시각과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관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경제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한 분이 더 있는데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여성들 중에서 근대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기혼 여성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결혼한 여성이 됐을 때 자신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여전히 봉건적인 상황이에요. 이미 중세는 지났는데 여성들의 위치는 중세시대에 여전히 정근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산층이고 내가 아무리 고학력이어도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름 모를 존재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도 이제 사랑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은 경제적 주체가 되기를 기꺼이 포기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경력 단절의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한 중산층 고학력 여성들이 말 그대로 가정의 섬처럼 갇혀 지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베티 프리다는 여성의 신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나 공통적으로 본 결과 이러한 여성들이 불안과 분노, 좌절, 무기력한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을 추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여성들의 어떤 주체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 즉 그러니까 반대로 남성의 관점에서 말하면 남성들이 신비화시킨 여성성,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랑받고 보호받고 집 안에 가정 안에서 얌전하게 있는 이 남성들이
세워놓은 여성성, 남성들이 응시하는 여성성에 여성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불안, 분노, 좌절, 무기력이 생기는 거죠. 흔히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애를 낳았던 게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애를 갖고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애를 낳고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정 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자, 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막 해도 그런 육체적인 상황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우울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신비화시킨, 남성들이 그냥 가두어버린 여성성, 그 여성성을 깨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전근대 여성과는 좀 다르게 근대에 돌아와서 근현대 여성들은 본인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사는 법, 즉 자기가 되는 법을 이제 전근대 여성과는 달리 기회를 좀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부장제 변화가 생겼으니까요. 가부장제가 시민운동으로 인해서 물론 여전히 그거를 가부장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덜 나은, 좀 더 괜찮아진 가부장제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여성 응시는 똑같아요. 단지 시민사회가 이제 성숙해져감에 따라 그게 좀 부드럽게 표현될 뿐이지 그게 가부장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여전히 여성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남성들이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시민의 자유, 그런 해놓은 말들을 아주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그들이 싸질러 놓은 자유, 그러나 전혀 여성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그 자유를 여성들은 아주 지혜롭게 딱 포착을 해서 본인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얻었다라고 교수님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결국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도 태동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완전 찍혀 눌렀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하기만 하면 막 폭력당하고. 근데 근현대 여성들은 말 그대로 맛을 봤어요. 자유의 맛을 봤다는 거죠. 주체의 맛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부터 자기가 봤던 맛을 마땅히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삶인데 그거를 그냥 결혼과 출산으로 그냥 접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더 미치는 거잖아요. 안 먹어보고 그냥 맛있을 거야 하는 것보다 먹어보고 맛을 아는 걸 참는 게 더 힘들듯이 자유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억압을 당하게 되면 이게 사실 더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주체를 잃어버린다. 요즘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죠. 요새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전히 그렇다는 게, 물론 요새는 뭐 요즘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82년생 김지영 그거 영화하고 책을 보면서도 엄청 빠은 소리들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전근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로 이제 페미니즘에 있어서만큼은 3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희망적이다. 교수님은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차별이 재생산되고, 차별이 여전히 그 근대 여성들이 근대 시대에서나 느꼈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그로 인한 주체를 잃어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도 사실 재현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곳에선 여전히 차별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슬쩍 이제 교수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자유, 여성도 동등하다.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의 산물일 수 있는 거죠. 비판하는 게 가혹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전근대에서 근대로 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선 최선의 페미니즘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 체제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평등이 실현이 됐다. 성취가 됐다. 그러면 이제 땡 끝인가 이거예요. 종료하는 건가? 이제 여기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여성이 결국 남성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거.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굳이 해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나 동등해지면 돼. 그냥 나만 자기만의 방을 보장받으면 돼. 나는 그냥 경제권을 보장받으면 돼. 그 정도만 해주면 돼. 나도 동등하게 자유롭게 살면 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명예 남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라는 분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그냥 단순한 개혁적 페미니즘이다.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 뭔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개혁적인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의 페미니즘.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제 아주 역설적으로 이 벨 훅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굳은 일을 거부해. 여성으로서 억압당하고 여성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너희들이 이제 거부하고 그런 굳은 일들을 거부한다? 그걸로 여성의 평등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거부한 굳은 일은 또 다른 착취당하는 종속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 떠맡을 터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성들의 다양한 층위를 보지 못한 거죠. 특히 백인 중산층의 여성들이. 그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 시스템 자체, 가부장제라는 그 부드럽든 안 부드럽든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채 그저 가부장제 안에서 남녀의 법적인 평등만으로 페미니즘의 성취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고 이 시스템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시스tem을 문제 삼고 등장한 페미니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즘. 가부장제 시스템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집중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페미니즘도 있어요. 자본주의제. 자본주의제가 유지 심화시키는 이 성차별. 아까 이제 경제 주체라는 말도 보부아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제가 심화시키는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연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두 부류가 나와요. 급진적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 둘이 이제 좀 괴는 다르지만 공동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이 권리를 얻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여성 해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근데 할 수 없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근대 여성들이 우리의 직업 선택과 우리의 자유 경쟁 이거 우리 여성들 할 수 있어. 가능해. 그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계급이잖아. 서구 중산층 여성, 백인 여성. 근데 모든 여성들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아실현, 직업선택, 자유경쟁 우리는 못해. 우리 흑인들은. 우리 억압받는 사람들, 우리 하부 구조에 있는 우리들은 할 수 없어. 모든 여성이 그걸 할 수 없어. 이 구조를 지적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온 우머니스트, 이 흑인 페미니스트들을 보통 우머니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머니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교수님은 이 우머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머니스트를 되게 동의하시고 그런 거. 실제로 책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공부한 부분입니다. 네,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내용이 되게 방대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공부한 건 그 근대 남성, 여전히 정근대적 여성 성인지를 갖고 있는 근대 남성들,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첫 번째 페미니스트들, 그걸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근데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특징과 비판할 부분들, 이제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우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